자, 지난해 포항에서 말이죠. 10대가 폐 손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시 뭐 폐가 손상돼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당장 그러면은 진짜 이거 코로나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네,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맞아요. 이제 숨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5월에 경북의 포항에서 고등학생 학생이었습니다. 이 급성 폐렴과 폐혈증으로 숨졌는데 이 당시에 양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실제로 코로나는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었는데 그 당시에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폐 관련뿐만 아니라 멍자국 등 발견이 되면서 여기는 좀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사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밝혀서 사건이 조금 더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코로나 아니라 폭행이었어요, 그럼? 사망 원인 첫 번째로는 사촌이 폭행했습니다. 사촌 형이 마구 때렸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임했습니다. 아이가 맞고 상태가 나쁜데도 내버려 뒀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사촌 형이 숨진 학생, 말썽을 일으킨다면서 온몸에 멍이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 곳곳에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설사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요. 아버지는 결론적으로는 방치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끝내 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변호사님. 네. 사촌 동생을 왜 저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지난해 5월 9일에 이 사촌의 본인 집에서 이 피해 학생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중고 사이트 사기를 좀 쳤고 또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금 뭐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다. 돈을 좀 갚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촌 동생의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여성의 뭐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걸 보고 격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빗자루로 이 학생을 폭행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저 숨진 학생이 당시에 이 동영상 촬영 등으로 이제 소년부에 송치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그래서 뭐 양쪽 팔, 또 넓적 다리, 뭐 엉덩이 부위 이런 쪽에 이제 광범위하게 멍이 들도록 이렇게 상해를 가했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교수님 일단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사촌 형 입장에서 사촌 동생이 저렇게 비행을 저지르니까 정신 차리라고 일단 좀 그렇게 손찌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왜 사촌형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평상시에도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가서 이제 저희가 수습도 해주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런 폭력과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그렇죠.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 사촌 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정하고 바꾸고 행동을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이 사촌 동생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폭발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더 조금 의아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애가 그렇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체벌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조카 사촌에게 듣습니다. 피해자의 사촌에게 들었고 이제 상처 내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진물이 터질 정도로 상처가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도 심각한 정도였는데요. 5월 22일에 전부 개교했죠. 등교를 시작했는데 첫날 조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것이 너무 느껴지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상태를 살펴보고 너 집에 가야 된다. 아버지 불러라 해서 전화를 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요청해서 조퇴를 시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병결석 처리해달라 이렇게만 요청을 한 다음에 집에 내버려뒀습니다. 며칠 뒤 사망 당일에도 그 아들이 아픈 상태인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출근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 사촌 형은 상해치사 혐의로 넘겨졌는데 재판에 뭐라고 주장했나요, 재판에서? 일단 이 상해를 가했을 당시 상해 치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내 동생이 사촌 동생이
죽을 줄 몰랐다. 나는 분명히 훈계 때문에 폭행을 가한 건 맞지만 그렇게 다친 게 그 시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됐다가 결국 13일 뒤에 폐혈증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게 주요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때린 부위가 팔, 허벅지 등입니다. 인체의 급소라고 볼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둔기인 나무 빗자루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타박상만 입혔지 내가 이 사촌 동생이 죽을 거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재판부는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해치사로 기소됐지만 상해죄만 인정을 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일단은 범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또 결국은 상해가 어쨌건 발전을 해서 인과관계가 있죠. 사망에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하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상해죄하고 상해치사죄, 사망에 일어났을 때 그걸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과관계하고 또 하나는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사망할 수 있었을 것이야 라고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빗자루 폭행한 이후에 13일이 지나서 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버지 방임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이 피해자, 이 숨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친 것도 맞고 다친 부위도 확인을 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자가 치료를 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부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 아버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아동 유기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이 아버지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폭행을 당했는데 본인이 괜찮다 그래서 치료를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자가 치료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아이의 말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괜찮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예. 아버지는 법적으로 보호자잖아요. 그렇죠. 보호자라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상해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면 아들이 치료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그렇죠.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